시청자 여러분, 일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?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bankruptcy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저희가 Chapter 7 bankruptcy, 저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설명할 Chapter 7 bankruptcy가 되겠죠. 그 Chapter 7 bankruptcy의 진행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므로 오늘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. bankruptcy 파일을 하시기 전에 필히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. 그거는 credit counseling이라는 카운슬링을 하셔야 되시고요. 그래서 그 카운슬링을 마치시고 나면은 서티피케이트를 받으십니다.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으시고 전화로도 하실 수 있으시고 여러분이 bankruptcy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신다 그러면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. 하지만 이 크레딧 카운슬링에 대한 서티피케이트가 있어야지 이제 bankruptcy 파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bankruptcy chapter 7의 진행 과정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처음에 petition을 파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, 이 파일함과 동시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automatic stay, 자동 정지라는 개념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파일 한 날로부터 30일에서 45일 내에 hearing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hearing은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341A hearing이라고도 하기도 하고, 그리고 debtors examin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, creditors meeting, 채권자들의 미팅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. 파일 하는 날, 그 날짜가 언젠지 알 수 있고, 그 날짜는 무작위로 정해지지만은 한 30일에서 45일 후에 히어링을 하시게 되십니다. 이 히어링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경우 한 1분, 2분 정도 걸리는 히어링이 전부 다입니다. 이 히어링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 trustee라는 분이 여러 가지 사실들을 확인을 하는데 bankruptcy 파일을 하는 사람이 본인 당사자가 맞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. 그래서 ID와 Social Security 카드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요. 또 bankruptcy 파일 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이 본인이 가질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양을 한 재산들을 환수해야 될 게 있거나 하는 그런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341A hearing의 주된 목적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hearing 날짜로부터 정확히 60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60일째 되는 이 데드라인은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 채권자들이 bankruptcy 파일을 했었을 때에 내 빚만큼은 면제돼서는 안 된다 라든가,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주장을 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채권자는 반드시 이 데드라인 날짜 정해져 있는 이날 이전에 bankruptcy 법원에다가 그러한 서면 서류 제출을 이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리고 이날로부터 대략 한 30일 정도 지나면은 bankruptcy가 다 끝났다는 이 discharge order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Chapter 7 bankruptcy의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라 할 것 같으면은 30일에서 45일 후에 hearing, 그리고 60일이라는 이 데드라인을 지나서 30일이 지나면은 bankruptcy 법원으로부터 당신의 모든 빚이 이제 다 면제됐습니다 하는 order of discharge라는 통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. 이
사실 이 60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대부분의 많은 그 아무것도 재산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이양한 트랜스퍼한 그런 재산도 지난 4, 5년 동안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은 비교적 아무 일도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지가 않겠지만은 가령 이런 상황을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제가 bankruptcy 파일을 가령 1월 1일 2017년도에 했는데 새 크레딧 카드 리밋 10,000불짜리를 11월 2016년도에 받아서 그거를 다 쓰고 한 달 후에 내가 파산을 했었을 때에 과연 그 빚이 내가 면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이 기간 내에 그 크레딧 카드 채권자가 어떠한 이의제의를 하지를 않는다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그 빚도 다 면제되고 청산되는 그런 빚입니다. 하지만은 요 특수 상황에 입과해서 얘기했었을 때에 크레딧의 주장이 가령 이 사람은 이 돈을 쓸 때에 갚을 능력도 없었고 갚을 의도도 없었다라는 걸 상황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된다 할 것 같으면은 또 그 채권자의 주장이 이 가운데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다른 모든 빚들은 청산이 됐다 하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빚만큼은 청산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bankruptcy 기간 내에 이러한 어떠한 스케줄, 어떠한 그 시간대로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. 특히 petitioner 파일을 다 했는데 이 petition이라는 거는 bankruptcy 서류가 물론 그 재무 구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보통 50페이지에서 7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서류이고 그리고 한 3, 40가지 이상의 여러 다양한 종류의 폼들을 같이 파일을 해야 됩니다.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미스하게 되면은 이 petition은 incomplete 한 petition으로 간주가 되게 되고 이 incomplete 한 petition은 14일 이내에 반드시 cure를 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게 되면은 bankruptcy가 취소가 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. 이것이 이제 챕터 7 bankruptcy에 대한 간단한 진행 과정이었었고요.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을 거는 이 bankruptcy가 거절되는 거, dismiss돼서 면제가 안 되거나 하는 그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어떤 큰 하자가 있어서라기보다도 트러스티가 요구하는 사항에 응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. 이게 채무가 면제 안 되고 뭐 디스미스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 예를 보면은 트러스티는 항상 2년 동안에 세금 보고한 거를 요구를 할 거고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에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요구를 하는데 이 서류를 제출 안 했다고 해서 petition이 제출이 안 된 건 아닙니다. 이 서류들은 petition 별도의 트러스티한테 채무자가 제공해야 될 그런 서류들입니다. 이런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아서 bankruptcy 채무 면제가 거절당하는 경우 또 아까 말씀드린 크레딧 카운슬링을 bankruptcy 파일 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bankruptcy 끝나기 전에 매니지먼트 카운슬링이라는 또 다른 카운슬링을 또 하셔야 되십니다. 그래서 그 서티피켓도 역시 법원에 파일을 해야지만이 채무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완수하게 되는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히어링 과정에서 bankruptcy 파일한 debtor가 파일한 사람이 사실과 틀린 거짓 증언을 하게 됐었을 때가 엄청난 문제를 갖다가 이제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꼭 유념해 두셔야 되겠고요.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잠시 언급했었지만 섣불리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고 또 지난 한 몇 년 수년 내에 내 재산을 친지 또 아니면 교회나 그런 기관에 도네이션 양도하신 분들은 그런 상황을 다 점검을 하고 나서 bankruptcy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하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함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
bankruptcy CCP 703, 704 exemption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bankruptcy file 하는 사람들이 재산을 한 푼도 아니면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개인 재산들은 다 가지실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관할 것 같지만은 그 문제를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. 캘리포니아에서 bankruptcy file 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각 주마다 미국의 50개 주는 그 주의 그 cost of living 살기 위해서 그 생필품에 들어가는 돈과 그게 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. 가스값도 많이 차이가 있고 grocery fee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주거지 렌털 가격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. LA에서는 저희가 2bedroom 아파트를 갖다 렌트하기 위해서 2-3천 불의 비용이 필요할지 몰라도 아주 저기 그 농촌 지역 도심가가 아닌 데에서는 한 2천 불이면 서너 배 큰 그러한 집들을 갖다 렌트할 수 있는 게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.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bankruptcy file 하는 분을 기준으로 703 and 704라는 exemption이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그 법 조항에 의해서 이제 있는 거지만은 캘리포니아에서 bankruptcy file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누가 어떤 형편의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이 704 클레임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703냐? 그는 그 사람의 재무 구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중요한 몇 가지 이제 그 아이템만 같이 이제 고분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집,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, 그 집의 부동산 그 가치, 그 가치를 그러면 얼마까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될까? 가령 우리가 300만 불 페이오프된 집이 있는 사람이 내 무담보 채무가 half million 50만 불 있다고 그래서 bankruptcy file 하면서 집은 집대로 갖고 있고 50만 불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. 그러면은 이 집의 내 순수 자산을 얼마까지 보유할 수 있겠느냐? 이 704 exemption에서는 maximum 17만 5천 불. 제가 이 숫자들은 정확한 숫자보다도 대략 그 abbreviate 예측된 숫자가 roundup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숫자들입니다. 그래서 이제 17만 5천 불이라는 거는 물론 여기서는 그 파산하는 사람이 65세 이상이 돼야 되는가 55세 이상이라도 또 이제 그 제한된 인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내 상황이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거는 사실 이러한 그 우리 상식 차원의 그 세미나 강의보다는 변호사를 방문하셔서 본인의 정확한 그 상황 DNA를 말씀하시고 설명 들으시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. 703에서는 한 2만 4천 불 정도까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가령 내가 지금 집에 그 자산은 60만 불이고 은행 빚이 58만 불이 있는 사람이다. 모르게지가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equity value가 2만 불뿐이 없으니까 703나 704나 상관없이 양쪽을 다 해도 되겠죠. 하지만은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은행 빚이 내가 43만 불이 있다. 그래서 17만 불이라는 에퀴리가 있다고 했었을 때는 703에서는 그 집을 기입하기 어렵고 705 exemption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떤 상해 사고가 나서 personal injury에서 지금 소송 중인데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기대하는 중이다 했었을 때 703에서는 역시 한 2만 4천 불뿐이 안 되는 경우에 여기는 reasonably necessary다 해가지고 내가 불구 아니면은 그 신체에 큰 지장이 생긴 상태로 앞으로 평생 살아가기 위해서 50만 불, 100만 불 이 돈이 다 정당화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액수와 상관없이 다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.
제가 703, 704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듯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뱅크럽시를 앞두고서는 천석지기 천가지 걱정이요 만석지기 만가지 걱정이라든 그런 얘기가 적용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내가 지금 재산 양도한 게 없다 그러면은 아무런 차이가 없으시겠지만은 이제 내 재산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얘기라는 걸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특히 뱅크럽시를 챕터 7을 고려하시면서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, 거주하고 있는 집 외에 렌털 프로퍼티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분들은 꼭 자기 상황을 변호사와 의논하셔야 되십니다.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역시 또한 마찬가지십니다.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면은 뱅크럽시 파일을 한다 해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. 만약에 뱅크럽시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해서는 안 돼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거야말로 한국식 파산, 빚진 죄인 벌 준다는 개념의 생각일 겁니다. 다만 사업을 하면서 부당하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한도 내에 있는 재산이 아닌 그 재산들, 흔히 제일 얘기한 거는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벤토리가 될 것입니다. 이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항상 그 인벤토리 아니면 그 회사에 있는 모든 그 기계들 이러한 것들의 가치는 내가 그대로 가질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. 챕터 7 뱅크럽시 하에서는. 반면에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부동산, CPA 모든 전문직들, 변호사 다 이러한 전문직들에 의한 그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벤토리와 이퀄먼 자산 가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받아야 될 돈,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많지 않는 한은 그 비즈니스를 계속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다라는 거 또 그것도 한번 유념해 두시고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되 법인 형태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. 코퍼레이션을 한다든가 LLC를 한다든가 했었을 때에 그 법인 형태로 사업을 했었을 때에 내 개인이 파산하지 법인이 파산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. 하지만은 그 법인 내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주, 권리, 자산 이거는 뱅크럽시 파일 하는 사람들의 개인 자산으로 간주돼서 때로는 법인 운영 자체도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, 법인 형태로 특히 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상당히 유념하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채권자의 유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크게 저희가 담보 채권자, secured creditor, 담보 채권자는 말 그대로 담보를 갖고 있는 채권자입니다. 제가 집을 사서 집융자를 하게 되면은 모기지 은행은 저의 담보 채권자하고 담보물을 갖고 있습니다. 뱅크럽시에서 담보 채권자하고의 관계는 비교적 간단합니다. 그 담보물을 내가 포기하면은 담보 채권자한테 아무런 책임도 없고 하지만은 그 담보를 내가 계속 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됩니다. 그 담보를 계속 킵하기 위해서는 담보 채권자하고의 지금 계약 자체가 다 제대로 잘 돼 있든가 페이먼트를 잘 내고 있는 상황이든가 아니면은 밀린 상황이 있으면 그 밀린 그 페이먼트가 담보 채권자하고 또 어떤 식으로 그걸 페이한다든가에 대한 합의를 하든가 또 그 담보를 포기를 하든가 또 반면에 우리가 무담보 채권자가 있습니다. unsecured.
무담보 채권자는 bankruptcy 그 파일 했었을 때 채권자로서 권리가 제일 바닥에 있는 채권자가 되겠죠. 그리고 이 무담보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Chapter 7 bankruptcy에서는 거진 빚이 다 이제 청산이 되는 거고, 아까 제가 이제 이 adversary proceeding 잠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사기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non-dischargeability motion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했었을 때 이제 그때만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선 채권자들이 있습니다. 우선 채권자들이라는 거는 빚이 없어지지 않거나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채권자들을 얘기합니다. 예를 들어서 세금 밀린 것들, 일한 그 임플로이들 월급 미납한 것들, 그리고 내가 건물주로서 세입자한테 시큐리티 디포짓을 받은 것들, 이런 다양한 리스트가 이제 계속 있겠지만은 이러한 그 채권자 이 빚들은 bankruptcy를 통해서 없어지지 않거나 않을 수 있는 빚들이기 때문에 그걸 priority creditor라고 저희는 언급하고, 끝으로 lease. 이 리스는 저희가 자동차 리스하고 equipment 리스하고 많이 합니다. 하지만 리스는 한 가지가 한 게 이 모든 거에서 다 소유권은 bankruptcy 파일한 아니면 debtor 그 사람들이 담보의 소유권이요, 이 빚을 쓴 것도 그 사람들이요 다 하지만은 리스에 있어서는 이 리스한 자동차든 장비든 이것은 내 재산이 아니라 리스를 나한테 해준 사람의 재산이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담보 채권자들의 유형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이 이제 다음 순서에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그러한 여러 가지 그 adversary proceeding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이해하기가 쉬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서둘러서 얘기하면은 저희가 disclosure requirement이 있습니다. 그거는 뭐냐, bankruptcy 파일 하면서 밝혀야 됩니다. 나의 모든 재무 구조에 대해서. 그거를 schedule A through 이 스케줄에 의해서 다 밝혀야 됩니다. A에는 나의 부동산 소유 여부, B는 동산, C는 내가 bankruptcy 파일하고도 이 재산 중에 계속 그대로 소유할 수 있는 재산들은 뭔가, D는 담보 채권자, 이거는 우선순위 채권자, 여기가 무담보, 그리고 리스 컨트랙터, 그리고 공동 책임자들, 나의 인컴, 나의 모든 expense, 이거를 스케줄 A through J에 밝혀야 되며, Statement of Financial Affair라는 질문들은 내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양도한 재산들,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소송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, 또 그리고 지금 내가 사업 파트너가 있으면 내 사업 파트너 누구며, 이러한 모든 그 사람의 재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에 답을 해야 되는, 이 밝혀야 되는 이게 bankruptcy 파일하는 채무자의 의무인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그 팔로우업 되지가 않았었을 때에 이제 bankruptcy가 이제 면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,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insider transaction이라는 거. 그거는 나의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대가성 없이 양도한 그러한 자산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거는 필히 꼭 여러분이 사전에 검토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저희가 그 Chapter 7 bankruptcy에 대해서 진행 과정부터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리려다 보다 보니까 팔로우 하시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지는 모르지만은 유튜브의 프로그램 다시 보시면서 그 하시더라도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아주
귀한 그런 정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.